언론 보도 보니까 뭐 홈플러스에게 이게 신용 등급 하락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었다. 뭐 이런 충분한 소통이 있었고 또 뭐 서류를 보강했다 이런 제가 언론 기사를 본 바가 있는데 뭐 맞습니까? 신용 등급이 하락할 가능성들에 대해 충분히 염두한 이야기 그런 소통들을 실제로 하셨습니까? 제가 본 기사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홈플러스랑 얘기가 됐냐는 네네. 말씀이신가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신용평가 이 관계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몰랐을 리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이 아까 전에 제가 띄워드린 바가 있는데 그렇게 충분히 소통을 하셨냐 이 말입니다. 네, 그 회사에 대한 내용은 다 알고 있었고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팩트는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 우리 김광일 증인께서 아까 전에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하셨다고 했는데 충분히 소통을 하셨는데 왜 김광일 부회장님은 그 충분한 소통에도 불구하고 그 신용 등급이 떨어질 것을 예측하지 못하셨을까요? 저희에게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보고서 자체를 신청서 자체 내부 보고서 자체를 떨어뜨리는 걸로 올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 그러지 않았고요. 저희가 작년에 부채비율 3,000%고 이번에 1,400%고 우선주 회계상으로 자본 처리하면 460%입니다. 매출이 2.6% 컸습니다. 슈퍼마켓 부분이 수천억대 지금 가격으로 본실사가 진행 중입니다. 제가 앞서서 그 신용평가 기준표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세 가지 기준으로 신용등급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1번, 2번에 대해서는 우리 증인께서도 맞다고 인정을 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에 대해서는 우리 중단기 관련한 뭐 재무구조 개선 문제에 있어서 뭐 단기 영업이익을 말씀하셨는데 중단기라고 하면 보통 5년이니까 뭐 1, 2년 사이에 영업이익을 이야기하시면서 뭐 재무구조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뭐 틀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저는 1, 2, 3번 자체에 대해서 저는 넉넉하게 증인께서 신용등급 하락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몰랐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무능한 거 아닙니까? 예, 아까 오전에도 제가 더 덧붙여서 그게 저희 상황을 고려할 때 그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뭐 관계자들도 그렇고 저기 우리 대표님들 말씀하셨고 충분히 소통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대비도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뭐 전환차를 발행하고 그간 중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비로 대응도 안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은 바로 그런 지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무책임한 무능함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실상 영업일 하루 만에 이 회생 절차를 개시한 기록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데는 굉장히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어떨 때는 굉장히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회장님의 경영력은 굉장히 유능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무능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이 관리인으로 선임이 되신 거 아닙니까? 지금 홈플러스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이든 아니면 거래처든 아니면 채권자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홈플러스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보고 계시고 직접 책임을 맡고 계신데 어떤 이 정도의 무능함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교활할 정도로 유능한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제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리인이시니까 대답을 해주셔야죠. 자신 있으십니까? 회생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서 꼭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예, 채무도 변제하고 뭐 그건 이제 원론적인 대답이시니까 제가 오늘 이 신청서 가지고 궁금한 것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홈플러스가 잘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포인트 한번 이거 저희 PPT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보이니까 대한민국 홈플러스 포인트가 114억 가량 되더라고요. 이거 만약에라도 홈플러스가 잘못되면 이 포인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은 114억이 그냥 공중분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증인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 신청서 관련해서 잘 납득이 안 되는 점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증인께서도 이야기한 바대로 몇 가지 영업 적자가 악화되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여기 제시한 게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된 것. 세 번째는 쿠팡과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격적 확장으로 오프라인 유통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를 겪게 된 것. 뭐 네 번째도 일단 세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가중됐는데 그리고 회생조차를 개시하면 인건비 부담이 앞으로 가중이 안 됩니까? 인건비가 갑자기 내려갑니까? 최저임금 내려갑니까? 이거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타당한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원인이면 구조조정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회사가 어려워지게 된 원인을 기술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있는 그대로 적어서. 아니 그러니까 해결 불가능한 원인인 거잖아요. 직접 최저임금 낮추실 거 아니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아니면 구조조정한다는 얘기고요. 둘 다 가능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한테는. 그럼 이거는 해결이 불가능한 원인을 적시해 놓으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매장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된 건 스스로 자초한 일 아닙니까? 다 팔아버리셨잖아요. 저희가 전체 매장 중에서 20% 정도만 저희가 투자할 때 임대로 바꾼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인수할 때 이미 임대 매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많이 파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 임대료 상승은 자초한 거 맞으시잖아요. 그죠? 이것도 원인으로 넣으셨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쿠팡과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의 공격적인 확장인데 앞으로는 공격적인 확장 안 합니까? 중국계 이커머스랑 쿠팡은? 이게 뭐 계속해서 경쟁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1, 2, 3번이 다 해결 불가능한 원인을 적시해 놓고 무슨 해결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근데 회생의 원인은 단기 유동성 부족이 회생의 자, 원인이고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결할지를 제가 또 하신 거를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자, 식품 카테고리 중심으로 뭐 원오프 사업을 재편한다고 해놨는데 이거 2015년에도 MBK가 홈플러스 인수하면서 하셨던 말인데 10년 동안 안 되던 게 갑자기 됩니까? 지난 3년 동안 뚜렷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재편한 점포들은 평균 10% 후반대의 매출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시간 좀 더 주십시오. 수익성도 개선되고. 왜 이렇게 잘하셨는데 그러면 경영위기가 뭡니까? 저 사실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온라인 사업을 경쟁사와 차별화하여 온라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라고 해놓으셨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쿠팡이나 중국계 이커머스가 아주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는데 뭐 사실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업체에 비해서 제가 매출 난 걸 보니까 오히려 홈플러스는 거기에 비해서 현저히 미치지 못하던데 어떻게 새삼스럽게 온라인 사업을 그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저희가 생식품 분야에서의 온라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재 업계 3등 정도나 4등 정도로 알고 있고요. 1, 2등은 그럼 가만히 놀고 있습니까? 저희도 어쨌든 여기서 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고 계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왜 질 수 없는데 지셨어요? 송구합니다만은 성장률이 평균 13% 정도 나왔습니다. 온라인. 자,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적자 점포를 폐점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지금 적자 점포 몇 개 정도 됩니까? 기준에 따라서는 다른데 30개는 넘는 것 같습니다. 그거 다 폐점하실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부천 상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기에는 매출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 왜 폐점 계획 갖고 계십니까? 부천 상동은 저희가 소유한 점포는 임차 점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임대인이 개발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받고 문을 닫고 재입점하는 케이스입니다. 네, 그러고 또 이것도 있네요. 뭐 점포 공간의 효율적 재배치를 통한 뭐 점포 면적 효율한 2015년에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10년 동안 뭐 하시고 새삼스럽게 이 얘기를 또 하십니까? 이번에 하는 것은 2개 층을 1개 층으로 합치는 겁니다. 온라인에 뺏긴 공산품은 저희가 과감하게 정리하고 식품 중심으로 1개 층으로 집중해서 비용 효율을 만들려고 하는 아니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뭐 신선식품 간편 및 대응 강화, 뭐 온라인 이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디테일에서 제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2015년 인수 당시에도 먹튀 논란이 있어서 이 얘기를 했고 지금은 또 이렇게 경영 위기가 오고 전 국민이 홈플러스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비슷한 해결책을 내니까 왜 10년 동안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가 새삼스럽게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냐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결할 수 없는 원인들이 너무 많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기에는 제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거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루 만에 통과됐거든요. 이 신청서는. 저도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그걸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력 규모 감축 계획도 실행하고 있었으나 뭐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거 인력 감축 계획은 추가적으로 더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닙니다. 지난번 1월 달에 한 부산 영남권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계획한 게 없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선택적으로 무능하고 선택적으로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교활할 정도로 유능한 것을 지금 이 회생 절차에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생 절차 가운데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정부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저희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